가국들이 직접 짓게 된다는 점에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점입니다. KBS 뉴스 이광길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노인 연령에 접어든 우리나라 66세 인구 절반 이상에서 잘못된 약물 복용 때문에 사망 위험과 장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2021년까지 1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 대상인 66세 인구 33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약 54%가 1인당 평균 2개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부적절 약물이란요, 노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위험이 높은 의약품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조사 대상 가운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요, 이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한 노인의 사망 위험이 25% 더 증가했고요, 장애 발생 가능성도 46% 높았다고 합니다. 부적절 약물을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장애 발생 가능성이 무려 81%나 증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노령기에 접어든 66세도 이렇다 보니까 7, 80대 어르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약이라고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잘 알고 올바르게 복용해야겠죠. 이게 진짜 필요한 약인지, 또 같이 먹어도 되는 약인지, 이걸 잘 따져보고 복용하시는 게 진짜 약이 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작물들의 겨울나기 양분 저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1961년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요 와인 생산국이 이탈리아, 호주, 칠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포도밭이 이상기후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그래서 포도 수확량이 줄어들고 와인 생산량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와인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올해 세계 와인 생산량이 241.7에서 246.6 밀리언 헥토리터, 그러니까 1헥토리터가 1억 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1961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62년 만에. 네, 그러니까 어이구, 인구가 그만큼 늘었을 텐데 그거 네.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 와인 생산국들이 올해 포도 작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와인 생산량 61%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와인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국제 와인 기구에 따르면 올해 유럽연합의 와인 주산지 일부가 봄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곰팡이가 생겼고 또 일부 지역은 폭풍, 우박, 홍수 때문에 피해를 받고 또 다른 지역은 가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와인 생산량을 전년 수준을 유지한 프랑스가 기존의 와인 생산 1위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와인 생산량은 45.8 밀리언 헥토리터로 전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요. 스페인은 와인 생산량이 올해 전년 대비 14%, 그리스는 무려 45%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남반구 국가들도 와인 생산 많이 합니다. 네, 신대륙 그렇죠, 와인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예.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이상 기후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 와인 기구에 따르면 호주의 올해 와인 생산량은 폭우, 홍수 때문에 전년 대비 24% 급강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브라질은 가뭄 때문에 와인 생산량이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인 생산량이 1961년 이후 가장 최저치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와인이 막 남아가지고 프랑스 버렸다. 전 그래갖고 일부러 생산량 조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런데 또 일정 그러니까 이 와인은 그 농가 입장에서 일정 가격을 받아야지 팔아야지 돈이 남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버리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한데 네. 미국에서는 이 기후 변화를 인해서 용설란 재배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용설란. 네. 이 아가베 시럽의 원료로 쓰이는 작물이라고요. 네. 그 시럽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류주, 데킬라. 아이고. 이제 아시겠죠? 깜짝이야. 데킬라 재료입니다. 이런 걸 좀 몰라야 되는데. 네. 약간 그 선인장처럼, 그러니까 알로에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걸 왜 키우냐면요, 기후 귀한 변화 때문에 작물이었네요. 가뭄이 심각해졌는데 물을 적게 줘도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사막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용설란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증류주 생산, 데킬라 생산도 같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고급주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증류주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작물의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농민들이 용설란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멕시코에서 데킬라, 메스칼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게 용설란을 재배해서 수확해서 증류주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키우는 주민들 캘리포니아에 점점 늘고 네.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네. 멕시코가 아니라. 네.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 멕시코와 이 증류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앞에 제가 포도주 말씀을 잠깐 네, 드렸는데 왜 포도주도 뭐 보르도 와인 그러면 보르도 지역에서 어떤 품종으로 그렇죠. 만든 포도주에 대해서만 예. 보르도 와인 이렇게 찍히잖아요. 데킬라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일정 지역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만 데킬라라는 그 명칭을 쓸 수가 네. 있는데요. 특히 이제 블루웨브 품종의 용설란이 51% 이상 포함이 돼야 되고 할리스코 등 특정 멕시코주에서 증류돼야지만 데킬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까다롭네요. 네. 그리고 메스칼은 다양한 품종의 용설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멕시코주에서 만들어야지만 이 명칭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인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도 테킬라를 만드니까 이게 용어의 문제가 생긴 건데 네.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가 자국의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보호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데킬라라는 단어는 쓰지 못하더라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애리조나 지역에서 용설란 증류주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 보고 관련 법을 만든 건데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작년에 캘리포니아 용설란 증류주를 첨가물 없이 주에서 재배한 식물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킬라 산업을 대표하는 멕시코에 따르면은요, 네. 이 캘리포니아 용설란 증류주 진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멕시코가 증가하는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멕시코산 데킬라를 계속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멕시코와 미국 간에 약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육류 고기가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네. 소비 감소로 인해서 올 한 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1년 사이에 가격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어이구.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 위축 발생해서 그렇다고 고기를 안 하는데. 먹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의 농업농촌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500대 집산지 시장의 돼지고기 평균 거래 가격이 킬로그램당 15.18위안으로 2,76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떨어졌고요. 최근 최고가 수준을 찍었던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자면 42% 정도 급락한 가격입니다. 네.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작년 11월 초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돼지고기 즐겨 먹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데 겨울이에요? 네, 겨울에 접어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다가 소득이 감소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방역 완화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청년 실업률 20% 넘게 올라가. 청년 실업률이 네, 20%.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은 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진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데요. 돼지고기 값이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안 먹고 있다. 네. 아이고, 예. 맞습니다. 와, 사료에 또 조류를 섞으면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 환경보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육류 소비 줄여야 된다. 네, 왜냐하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 같은 걸 계속 먹게 되면 얘들이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게 온실가스 주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육류를 줄이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오비로 축산대학교의 니시다 다케히로 교수가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미세의 조류 가운데 하나인 연두벌레 그리고 해조류 중 하나인 바다고리 풀을 사료에 섞여서 먹이게 되면 메탄 배출량이 40%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 소나 양은 위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에서 위액에 포함된 미생물이 먹은 사료를 분해할 때 바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메탄은 소나 양이 트림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메탄의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배로 가축의 트림이 일본의 메탄 배출량의 30% 그 정도였어요. 차지하고 이 친구들 있다고. 트림을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또 우리도 왜 특정 음식 먹으면 약간 그럼요. 예. 왜 막걸리라든지 예.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이다도 있는데 굳이 막걸리가 생각나시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니시다 교수가 가축 생육에 도움이 되면서도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료를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벤처 기업과 연구를 했더니 그 연두벌레 분말로 이제 사료 섞어서 먹였더니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바다고리 풀 이걸 섞었더니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 그 벌레를 25% 그리고 이제 바다고리 풀을 1% 넣었더니 이 소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메탄가스 발생을 40%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문제는 이걸 만드는데 아직 생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줄이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니시다 교수는 이 기술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시켜서 축산 농가들이 온실가스 배출 걱정 좀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농가들이 좀 생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겠네요.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바다고리 풀 1%니까 많지는 않아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콩을 생산하는 나라인 브라질에서 네. 이 콩 재배가 유아 암 사망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네. 저 지금 보면서도 믿기가 어려운데요. 예, 이 콩이 그냥 콩이 무슨 아니고요. 상관일까요? 예.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콩. 요즘에 간장 같은 거 보더라도 뒷면에 보면 이제 수입 콩이 네, 많고 네, 거기 네. 보면 유전자 조작 콩이 포함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따르면요, 브라질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콩을 재배하는 것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콩을 키우면서 농약인 글리포세이트를 주게 되고 여기 노출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바로 브라질 내에서 유아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나온 겁니다. 네. 미국 연구진이 GMO 콩을 재배하는 널리 쓰이고 있는 제초제, 글리포세이드 등의 농약과 브라질 지역사회의 농약 노출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여기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15년간 브라질의 질병 사망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콩 생산 확대 때문에 소아 백혈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늘어나면서 콩 농가 근처에 있는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네요. 네. 글리포세이트와 소아 백혈암, 혈액암 그리고 특히 소아 환자에서 가장 흔한 혈액암 종류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연구진은 브라질의 대두 생산 확대 추세와 2008년부터 19년까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10세 미만 어린이 123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농약을 계속 많이 쓰는 것과 어린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브라질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GMO 콩을 재배하면서 생산량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올해는 기록적인 1억 5,460만 톤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질의 콩은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글리포사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난 수년간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농약을 네. 많이 이미 썼다. 알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네. 관장님. 근데 이 작물들이 추위를 견디려면 양분을 잘 비축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겨울철에는 이제 비가 오고 또 눈이 오면 이렇게 날이 따뜻해졌다가 추워지고 이렇게 사만사원으로 계속 바뀌는 게 이동성인 기압 배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비가 조금 오고 다시 또 추운 날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밭에 심어두었던 대부분의 작물들이 그동안의 추위에 좀 시들고 노랗게 말라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양파 보온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뿌리에 겨울날 양분을 비축시킨 다음에 잎이 사그라들면 더 이상 잎은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완결을 좀 뿌려줘서 보온을 해줍니다. 비닐이 아닌 완결나 낙엽과 같은 보온제들은 탄소질이라서 양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물에게 돌아가야 할 양분까지 빼앗아가기 때문에 안 좋네요. 네, 예. 보온제를 깔면서 액비나 퇴비를 함께 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루떡을 비유하는데요. 시루떡에 쌀가루와 팥고물을 이렇게 켜켜이 뿌리잖아요. 이렇게 슉슉 뿌리죠. 네, 그렇듯이 쌀가루가 보온제라면 팥고물이 거름이 되듯이 이렇게 켜켜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보온제가 또 영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보온제가 영양을 네.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보온제가 거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보온제 속에서 살아갈 미생물들이 에너지원으로 탄소질의 보온제를 소비하면서 영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질의 거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름을 빼앗아 가는데요. 사람에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이 영양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생물들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은 에너지원을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에서 찾지만 영양원은 땅속에 있는 거름에서 찾아야 하는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함께 나는 월동 작물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기도 할까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네. 제 밭에는 이제 월동하는 작물로 절반 정도가 채워져 있습니다. 네. 밀, 보리, 시금치, 양파, 마늘, 월동초, 근대, 고수, 부추, 조선파 5종류 이렇게까지. 그래서 어이구. 밭 절반을 채우고 있는데요. 보온제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양파처럼 또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나는 작물들이 있으면 여기에 기대어서 하는 미생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주로 이제 곰팡이균, 버섯균, 효모균과 같은 식물과 함께 공생하는 미생물들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죠. 네. 그래서 토양에 있는 거름 성분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흙의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작물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미생물인 병원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미생물이나 병원균이나 네.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병원균. 네. 이거 어떻게 작물에 침투하는 건가요? 공생하는 미생물이나 병해를 일으키는 기생하는 그 미생물이나 작물로 직접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벽 사이에 틈 사이로 이렇게 네. 침투하는 경로가 똑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이 경로를 먼저 점령하게 되면 이런 기생하는 병해충 미생물이 침투할 경로가 없어집니다. 먼저 이제 딱 차지하고 있는 선점을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공생하는 미생물은 작물이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생 물질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농사 지으면서 뿌리는 대부분의 퇴비거름에도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뭐 EM이라고도 하고 토착 네. 미생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각각 부르긴 하지만 현대 유기농업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은 이런 미생물들을 활용하는 농업입니다. 네네. 이런 미생물들의 가치를 이제 깨닫고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본 게 한 몇 년 전부터 네. 갑자기 좀 이렇게 인기랄까요? 예, 네. 제주도에서는 EM 감귤 뭐 이걸로 유명해졌죠. 물론 조선시대 이전의 전통 농업에서도 활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미생물의 역할인지는 몰랐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새우나 게와 같은 각각류의 껍질을 발효시키는 미생물들을 증식시켜서 친환경 방제에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류의 껍질과 해충으로 들어오는 곤충들의 껍질이 같은 성분이라는 데서 창안된 농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도시농부들이 참여하면 좋은 활동이 있다고요. 어떤 활동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동지에 대해서 드렸는데 동지대회라는 것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동지대회요? 네. 전국 각지에서 텃밭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도시농업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네. 단지 텃밭이 아니라 이 텃밭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매년 동지 즈음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동지대회입니다. 한 해 동안 자신들의 텃밭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운영하는 텃밭에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이한데요. 네. 그 참여 방법,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를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올해는 12월 15일부터 1박 2일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탄소 중립 사례, 그다음에 공동체 사례, 그다음에 순환 경제 사례를 가지고 각각 주제별로 3명씩에서 9가지 발표를 들을 수가 있고요. 네. 농사를 잘 짓는 것이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땅, 또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네요. 탄소 중립, 공동체, 순환 경제. 네. 네. 참여하신 분들은 좀 이후에 참여 후기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어땠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전영숙님인데요. 대파 씨를 심어서 한 20cm 정도 자랐는데 지금 옮겨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자란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옮겨 심으려면 밭에서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스티로폼 박스라든지 화분에다 옮겨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에 이제 들여놓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파테크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안에 들여놓으시면 조선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선파 종류는 잎파라서 잎을 잘라 먹으면 또 이렇게 자라 나옵니다. 근데 아주 이제 경제적이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호파 이제 일반 네. 대파 같은 경우는 다 잘라 먹는 게 아니라 포기째 이렇게 꺼내서 먹기 때문에 좀 그 저장용 겨울 저장용으로 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777님. 냉장고에 안 넣고 아파트에서 겨울무 바람 안 들게 저장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겨울무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물 파고 땅 속에 한 1m 정도 파고 그 안에다 이제 보온제 넣으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야, 예. 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분들은 그렇죠. 또 이미 좀 땅이 얼어서 지금 또 냉장고에도 지금 자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네. 아무래도 수확량이 많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베란다 아파트에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서늘한 곳 베란다에 바닥에다가 골판지를 깔고 그 위에 물을 놓으신 다음에 물을요? 그다음에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예. 보온이 되고 또 습기도 이렇게 유지해서 물렁물렁해지지 않게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외려 물을 넣는 게 물렁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놓는 게 더 저는 외려 물이 있으면 물렁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군요. 골판지하고 이불이 이제 수분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적당한 정도로. 네네.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소비를 하시면 되죠. 아, 그렇죠. 네. 3676님. 토란을 캤는데요. 가운데 뿌리가 달인 중심 부분도 내년에 씨앗으로 심어도 되나요? 그리고 또 먹을 수도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가운데 뿌리가 달린 중심 부분. 가운데 이제 줄기가 달렸던 이런 그 모구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모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알로 맺힌 것을 이제 자구라고 합니다. 네. 모구 자구. 모구 자구. 이제 거기서 또 더 파생되면 송구가 되겠죠. 엄마, 아들, 손자 이렇게. 손구. 네, 손구 이렇게 부르는데요. 모구 자구 손구. 네. 모구 같은 경우가 내년에 씨앗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먹어도 됩니다. 먹을 수 있겠다. 똑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는 또 이게 수분이 뺏기면 쭈글쭈글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잘 보관하시고요. 드셔도 되고 잘 살아남으면 씨앗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네, 3676님 축하드립니다. 먹어도 된답니다. 네, 5208님 관장님 무를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무가 말끔하게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다닥다닥 얼겨 있습니다. 무농사 지을 때 좀 뭐랄까요, 매끈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셨네요. 네, 일단은 뿌리 작물들은 땅 안에 이게 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게 갈아야 되고요. 네. 깊게 갈지 않고 딱딱해진 토양을 만나면 또 이게 뿌리가 갈라지거든요. 옆으로 이게 가는군요. 예. 그래서 깊게 갈고 돌이 없는 그런 토양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모종으로 심지 말고 모종 만들어 심지 말고 씨앗으로 직접 파종하시면 됩니다. 직접 씨앗으로. 근데 되게 특이하네요. 무를 선물 받았는데 키우는 걸 물어보셨어요? 보통은 저 같으면 저장하는 법이나 이런 걸 부를 텐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셨나 보다. 네. 딱 선물 받은 걸 보고. 나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하신 거죠? 그거군요. 예, 5208님. 그렇다고 또 너무 잔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관계를 모르겠지만. 네, 3676님이 보낸 질문이에요. 검정 서리태콩 덤불이 안 나가는 콩이 있나요? 또 서리태도 안 튀는 콩도 있는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서리태콩은 덤불이 넝쿨이 지는 콩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서리태콩은 넝쿨이 지지 않습니다. 네, 넝쿨이 지지 않고요. 그리고 심는 간격을 50에서 40에서 50 정도로 넉넉하게 띄우게 되면 띄엄띄엄. 네, 이렇게 덤불이 안 생기는데 너무 베게 좀 좁게 이렇게 심어 나가면 서로 이제 경쟁하느라고 덤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서리태들은 이렇게 안 튑니다. 네. 안 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콩 꼬투리가 네. 자동으로 벌어지는 것을 튄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온 뭐 청자 5호라든지 대표적인 품종이긴 한데 네. 이런 콩들은 안 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재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심는 간격을 잘 넓게 유지하는 게 이렇게 넝클지지 않고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심는 간격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3436님의 질문인데요. 토마토는 연작하면 좋지 않은지요? 말라서 죽어가더라고요. 왜 열매가 익어갈 때쯤 말라 죽어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토마토가 이렇게 시드름병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이유는 토양이 산성화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토마토 열매를 따먹어봐서 네. 너무 시큼하다 싶으면 석회비료나 칼슘 거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맛이 그렇게 땅의 그 기운을 그대로 그렇죠. 보여주는 네. 거네요. 네. 너무 맛이 시큼하면 토양이 산성화돼서 이렇게 시큼한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으로 또는 석회비료로 토양을 중화시켜 주시면 과일도 달아지고 이렇게 말라 죽는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좀 비료 쪽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네. 자,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아주 뜨거운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대전에 있어요. 아, 대전에 계신. 예. 예. 선생님 혹시 라디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스피커폰을 틀어놔서 그런가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대전에 계신 선생님. 예. 예, 오늘 관장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편하게 질문하시죠. 제가 올해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해마다 심었는데 올해는 고구마가 이상하게 그냥 꺼먹거리고 또 껍질을 깠을 때는 새까맣게 금방 변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껍데기가 막 썩고 네. 그래서 까가지고 아까워서 까서 저기 막 건조기에 말리는데도요. 그게 깨끗지가 않고 꺼먹거리고 막 해서 네네. 그게 왜 그럴까 하고요. 병인데요. 예. 고구마 둘레 썩은 병이라고. 예. 그게 이제 온 건데요. 예. 너무 밭이 과습하거나 이렇게 되면 올해 또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너무 과습한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건조기에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된대요. 예. 먹어도 안 되나요, 그러면? 예, 맛이 없고요, 일단은. 예. 아니, 찌면 맛은 괜찮은데요. 방고구마인데 맛. 깎아내고 이제 드셔야죠, 그런. 그럼 깎아내도 먹어도 되나요? 네네. 그게 먹으면서도 좀 먹어도 되나 걱정스러워가지고요. 맛이 씁쓸해서 먹기 힘들 거예요. 선생님 네.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까만데. 그리고 이제 삶으실 때 미리 이제 그렇게 검은 부분들은 깎아내고 이렇게 삶으시면. 그렇죠. 예. 다 밖에서 아주 속만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드셔도 됩니다. 네. 그 먹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죠? 기껏 키웠는데. 아니 그렇죠. 먹으면서도 맨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또 궁금한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부추가요. 부추가 아주 처음에는 괜찮은데 네. 끝이 말라가지고 전에 선생님은 뭐 칼슘제를 주라고 하는데 네. 산후부론도 그게 또 어떻게 주나 싶어서 비율도 그렇고 해서 못 줬었거든요. 네.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이 이제 이렇게 노랗게 되고 이런 증상들은 칼슘 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석회비료나 이런 것들을 어떤 비율로 줘야 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예. 그러면 천연 재료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재거름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태운제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무 속가지 같은 거 태운 거 줘도 되나요? 예. 그렇다고 뭘 소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주변 식당에서 이제 구이집이나 이런 데서 가면 재를 다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얻어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식당에서 그런 거 얻어다가. 네네. 선생님 순간 머릿속으로 뭐 태울 거 생각하셨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물에 타서 이렇게 부추에다 직접 주면 되나요? 물에 타실 필요 없이요. 그냥 재를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근데 요새 겨울에 다 개들이 이제 다 시들고 이제 없는데 요새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요새 줘도 되죠. 네. 이듬해 봄에 이제 파릇파릇하게 아주 건강하게 나올 겁니다. 요사이 그러면 몇 번 주나요? 그냥 한 번만 줘도 되나요? 예, 한 번 듬뿍 뿌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요즘에 예. 그리고 대파도 하얗게 막 잎이 병들었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하얗게 잎이 하얗게 막 그래서 약을 한 번도 안 줬더니요. 네. 그냥 몇 달이 흐르고 가을 되니까 그런 거 신부분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얗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이렇게 잎을 굴파리처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퇴비를 너무 냄새나는 퇴비를 주거나 이랬을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완숙 퇴비. 네. 그리고 대파나 부추나 같은 형제거든요. 예. 이 대파밭에도 재거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대파도 그리고 그 파를 씹어서 위를 자르면
새싹 난다고 하는데 네. 그게 가을에는 싱싱한데 봄에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대파가. 네네. 자르는 건 언제 잘라줘요? 쌍나게 자르는 거는? 대파 종류별로 이렇게 겨울에 얼어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파는 외대파 종류는 겨울에 다 얼어 죽거든요. 초종이 아니랬어요? 예, 그래서 빼서 뽑아서 화분에다 옮겨서 겨울 날 때 이렇게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봄에 심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네, 선생님 어떻게 오늘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또 질문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한상민님이 질문 보내신 건데요. 그 쑥갓을 재배하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월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쑥갓이나 상추 이런 것들은 이제 국화과 작물이라서 좀 내한성이 강한 작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월동을 해서 소비하실 목적인지 아니면 뿌리를 남겨서 이듬해 봄에 이렇게 나오게 하실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추워서 비닐로 이렇게 씌워서 더 소비를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부직포 같은 거 두툼한 보온재 이런 걸로 덮어주시면 뿌리는 이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뿌리만 살려두면 네네. 따뜻하게 위에 해주고. 네. 그리고 3436님인데요. 생강 보관 방법과 이거 그늘에서 잘 자라는지요. 또 약혼은 햇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인지요. 내년에 많이 심고 싶어서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생강 보관 방법. 네, 생강 보관 방법은 모래흙에다가 묻어서 모래흙에. 네, 그래서 이제 얼지 않을 곳에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춥지 않게 그리고 바람이 어느 정도 잘 통하게. 네, 모래흙으로. 통풍도 중요합니다. 예, 생강에서 가스를 내기 때문에. 맞다. 그 얘기 네. 하셨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예. 상대적으로 생강은 이제 반그늘 정도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습한 땅에서도 물론 배수는 돼야 되겠지만 습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에 속합니다. 네. 약혼 같은 경우는 약혼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시골 장터에 가 보면 약혼을 파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골판지에다 이름을 써서 쓰는데 거기에 결혼을 약속한다는 의미의 약혼으로 이렇게 써서 파시더라고요. 파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심이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햇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고요. 예, 약혼 오래 심으셨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약혼 뿌리 줄기 바로 밑에 있는 관아라고 하는 부분이 씨앗이니까 이런 것을 얼지 않게 잘 보관하셔서 이렇게 심으시면 그 뿌리 하나에서 약혼 모종이 한 9개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와, 되게 경제적이네요. 네네. 예. 그러면 또 모종 안 사셔도 되죠. 네, 이렇게 얼지 않게 잘 보관하시면 내년에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네, 보관만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3436님. 네, 햇빛 좋아합니다. 네, 햇빛도 좋아한답니다. 네, 4145님이요. 제가 중증 장애인이라 휠체어를 타고 텃밭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동지대를 주관하시는 분도 사실은 휠체어 타고 계시는 그래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세요. 4145님은 꼭 참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예,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휠체어 높이만큼 텃밭을 높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화분도 있고요. 아니면 벽돌을 쌓아서 흙을 위로 채워서 이렇게 휠체어가 잘 통행할 수만 있게 하면 텃밭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분들을 위한 텃밭들도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텃밭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145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행사 추천드립니다. 그 김순자님이요. 이웃집에 계시는 어떤 분은 실외기용 무도 식용 가능하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분은 식용 불가라고 합니다. 관장님, 실외기용 무는 과연 식용일까요? 불가능인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무는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시래기용 무는 저도 지금 왜 식용 불가능이라고 하셨지? 시래기 무청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그런 이제 강원도 양구 지방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무 품종이에요. 물론 시래기를 위한 무긴 하지만 무도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 네. 네. 0880님은요. 또 무가 너무 매운데 이유가 있는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품종의 차이일 겁니다. 무는 너무 매운 것은 품종의 차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재배하면서 물 관리가 좀 부족했으면 또 무가 매워지기도 합니다. 네, 물 관리 그리고 품종의 문제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요 잘 보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나 눈발이 날리는 지역도 있어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